나는 그렇게 있다. 너의 눈 속에 꽃이여. 내가 이 지상을 떠날 때 너를 바라보던 내 눈 속에 너는 있다. 다람쥐여, 연인이여. 네가 바삐 겨울 양식을 위하여 도심의 찻길을 건너다 차에 치일 때 바라보던 내 눈 안에, 경악하던 내 눈 안에 너는 있다. 저녁 퇴근길 밀려오던 차 안에서 고래고래 혼자 고함을 치던 너의 입안에서 피던 꽃들이 고개를 낮추고 죽어갈 때, 컴컴한 곳에서 아주 작은 빛이 나올 때 너의 눈빛 그 속에 나는 있다. 미약한 약속의 생이었다. 실핏줄처럼 가는 약속의 등불이었다. 허수경 시인의 너의 눈 속에 나는 있다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꽃들이 고개를 낮추고 그늘을 깊게 내릴 때 우리는 지는 꽃 앞에서 그저 흔들리는 무엇일 뿐입니다. 시인은 죽음이 오기 전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꽃씨를 심었다고 합니다. 시인의 몸은 이제 떠나고 없지만 시인이 이곳에 켜둔 등불은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환할 듯합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을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은 허수경 시인 추모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시인이자 편집자이신 김민정 시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을 마치고 오시는 길인가요? 네. 지금 이 자리에 모신 김민정 시인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1999년 문예중앙으로 데뷔하셨고 시집으로 나르는 고슴도치 아가씨, 그녀가 처음 느끼기 시작했다,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출판사 난다 대표로서 그 책들을 만들고 계시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책들을 많이 만들었어야 하는데 제가 올해 좀 정신이 없이 살아가지고 11달은 일을 안 한 것 같고요. 네, 12월 한 달은 일하는 사람으로 사는 기분이 들어서 좀 약간 저 자신한테 좀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올해는 네. 좀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장 생활한 지가 올해 딱 20년 차였는데 전 되게 특별한 저만의 뭔가의 세레머니가 있을 줄 알았는데 11달을 그냥 쉬었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공백 기간에 다른 곳에 어떤 에너지라든지 관심이 몰렸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11달 동안에 제 필자분 7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11달 동안은 그냥 장례 지도사나 거의 뭐 상주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검은 옷을 입고. 그거는 제가 뚱뚱해서. 네. 진짜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김민정 씨는 전에 문장의 소리 진행자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주인으로 DJ로 계시다가 지금은 게스트로 오셨는데 기분이 좀 어떻게 다른가요? 아마 제가 자발적으로 임기를 못 마치고 저 못해요 하고 내려간 유일한 아마 DJ였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일을 해보면서 주제 파악을 좀 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방송 작가를 좀 했었는데 DJ는 처음 이제 했었는데 제가 거의 막말 방송에 반말 방송에 그래서 그때 보면 악플도 많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구분도 잘 없는 데다가 제가 이제 문인들 책을 많이 하니까 동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분간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시를 보니까 이게 뭔가 뜸을 오래 들이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똥을 오래 싸냐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한동안 누구 시인 똥 오래 싸냐를 애들이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역량이 안 된다 해서 제가 제 발로 내려왔죠. 그 시도 쓰시고 직장생활 지금 20년 차라는 네. 말씀도 하셨는데 편집일까지 이렇게 병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또 난다 대표이기도 하시고 어떠세요? 저는 시인으로만은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시인으로는 올해 19년 차고 종이로 밥 벌어먹고 산 지는 20년 차인데 제가 딱 한 3개월 정도를 일을 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제가 시에 미쳐서 살 줄 알았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누군가 이렇게 저한테 뭘 써라, 뭐 쫓기고 마감이 없으면 시도 안 쓰고 그리고 또 저의 유일한 장점은 제가 뭐 시로 뭐 한국 문학사에 남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좋은 시집은 내서 한국 문학사에 남기고 싶은 욕심은 더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90%는 편집자, 10%는 시인. 그러니까 아마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말씀은 또 이렇게 하셔도 찐한 10%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찐한 10%요. 예. 네, 태어나서 그런 말은 또 처음 들어봤네요. 찐한 10%.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허수경 시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수경 시인은 1987년 실천문학으로 데뷔하셨고 시집으로 슬픔만한 걸음이 어디 있으랴, 혼자 가는 먼집,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등을 출간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다뤄볼 책들은 허수경 시인과 김민정 시인이 함께 만든 시집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과 산문집 그대는 할 말을 어디에 두고 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허수경 시인이라고 하면 그 인간 내면 깊은 곳의 허기와 슬픔 그리고 그리움을 노래한 시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김민정 시인과 이 허수경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일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4년 제가 막 메일을 뒤져보니까 2004년도부터 편지를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고 있었던 곳에서 언니한테 뭔가 청탁을 하게 됐었는데 어렵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너무 좋아하는 시인이지만 그가 나를 알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너무 친밀하게 친근하게 그리고 저를 너무 잘 아는 이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언니한테 간혹 뭐 독일 가수의 CD가 오거나 그다음에 슈톨렌이라는 게 하루 왔어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독일식 그 과일 케이크를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러면 저도 뭔가를 보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오징어, 뭐 미역, 젓갈 뭐 이런 걸 보낸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주고 싶으니까 제가 막 꾸역꾸역 싸서 언니가 세관에서 자꾸 불려오니까 조금씩만 보내라고. 근데 그 조금의 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으니까 한 14년, 15년 된 것 같아요. 네. 그 박준 시인이 쓴 거 보니까는 돌절구를 또 독일로 보낸 얘기가 네, 있거든요. 준이는 절구를 보냈더라고요. 그게 독일 집에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절구 가격보다 보내는 운송비가 네. 더 많이 들었다라는. 걔도 제정신은 아니죠. 네. 허수경 시인이 절구를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얘기가 네, 있어요. 음식을 워낙에 잘하는 사람이라 이게 식재료나 그와 관련된 재료나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네. 보면 그 산문집을 보면은 그 향료, 향료, 양념 네.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근데 집에 갔더니 그 남겨진 것들이 너무 슬픔으로 오더라고요. 향신료들이 이렇게 부엌 한가운데 쫙 놓여 있는데 저거 이제 어떡하나. 그러게요. 향도 날락가겠죠. 네. 뭔가 자꾸 슬프게 말하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 시인일 경우에는 그 작품을 처음으로 접했던, 만났던 순간이 오래 남아 있잖아요. 네.
그 김민정 씨는 그 허수경님의 작품을 처음 접한 순간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저는 또렷하게 기억하는 게 혼자 가는 먼집이었고 네. 왜냐하면 제가 95학번인데 원래 소설 전공으로 대학을 갔기 때문에 시집과 시인 잘 몰랐었는데 이제 여름방학 때 학교를 또 가야 하는데 너무 시가 두려워서 혼자 서점에 가서 막 이렇게 보다가 약간 시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시 중에 그 젊은 놈은 그늘에서 장구 치고 그 여자가 이제 떼 앞에 서서 노는 장면인데 그때 제가 장구에 미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장면에 막 이입이 되면서 나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밑줄을 되게 여러 가지 색깔로 그었던 시집이었어요. 맞아요. 예. 저도 혼자 가는 먼집을 정말 그 인상 깊게 오랫동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허수경 시인의 삶을 돌아보면 이 두 권의 시집, 맨 처음에 나왔던 슬픔만한 걸음이 어디 있으랴,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혼자 가는 먼집 출간 직후에 돌연히 독일 유학길에 오릅니다. 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는데 그때 유학을 결정한 계기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사실은 저는 언니가 이제 독일에 가 있어서 만난 건데 그냥 여기서의 삶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독일로 떠났어라고 분명한 어떤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 가지로 말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뭐 집에서든 뭐 돈의 문제서든 뭐 젊음의 문제에서든 여러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정말 완벽한 준비 없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서는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언니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모르다가 이번에 언니가 떠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독일로 떠날 때 언니는 이미 한 번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한 번 언니는 죽음을 맛봤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에 쓰여진 작품들이 또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일종의 역사적으로 보면 터닝 포인트, 시적 역사적으로 보면 터닝 포인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독일에 가셔가지고 근동국어학을 전공하셨고 그다음에 동화 소설 산문집들을 이제 써내셨는데 그 2011년에 냈던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이 이제 함께 작업했던 시집이었죠. 네. 그때 어떤 계기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문학동네 시인선을 런칭을 했던 시점이었었고 그 이후로 나왔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좀 준비를 오래 했던 편이라서 원고는 좀 일찍 받아두었던 상태였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제목 갖고 이렇게 미친 짓을 많이 하는데 언니는 그 제목이 왔는데 나 이거 너무 좋다고. 제가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했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떨렸어요. 그 원고들이. 언니가 민정아 이 시집은 앞서 나왔던 것들하고 너무나 달라. 그래서 독자들이 낯설어하고 팔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 내가 너무 쓰고 싶었던 이야기였고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시집 같아. 그러니까 네가 맡아주는 게 나한테 너무 고마운 일이야. 이랬었어요. 그 당시에. 그 시집 디자인이 이제 빨간색이잖아요. 네. 첫 페이지를 넘기면 심장 모양 안에 시인의 말이 이제 써져 있는데 옛 노래들은 뜨겁고 옛 노래들은 비장하고 옛 노래들은 서러워서 냉소적인 모든 세계의 시간을 자연신의 만신전 앞으로 데리고 갈 것 같기에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허수경 시인이 이 시집에 담고자 했던 노래의 의미랄까요? 가까이서 보기에는 허수경님이 어떤 말들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이 시집에 언니가 하고 싶었던 말은 시인의 말에 썼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소망이 있다면 젊은 시인들과 젊은 노점상들과 젊은 노동자들에게 아부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 이 시집 전체를 아우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시집이 나오고 나서 언니가 저한테 민정아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독자가 자기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페루에서 제가 만든 이 빨간 시집을 읽었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루가 가지는 어떤 그런 지역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이 시집이 이렇게 미국도 아닌 뭔가 페루에서 읽혔다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이제 이메일이 막 있었는데 뭔가 어떤 사람은 또 죽을 때 이 시집을 무덤 속에 같이 넣어서 가지고 가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언니가 막 열렬한 사랑 시여서 독자들의 이렇게 막 환호를 받았던 거와 다르게 뭔가 다른 결로 이 시집 자체가 또 하나의 시였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편집자로서 그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이 시집에서 가장 애정을 갖는 시가 있다면 어떤 것을 꼽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집을 만들면서 사실 모든 시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 시집처럼 손으로 많이 베껴봤거든요. 근데 너의 눈 속에 나는 있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이 시는 비정규직 문제에 언니가 한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유럽에서도 당시 큰 문제였기도 했는데 뭔가 저한테 이게 뭔가 지구가 둥글고 너 너무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우리 뒷면에도 뭐가 많은 게 있어라고 언니가 한 번도 저한테 어떤 가르침의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뭔가 뒤를 보게 자꾸 했던 시여서 유독 이 시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시집을 보면서 이제 어쩌면은 두 분의 인연을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시인과 편집자가 정서를 함께 공유하면서 묵었구나. 이렇게 한 권의 시집이 탄생되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 허수경 시인과 함께 시집 작업을 하면서 어떤 정서랄지 감정들을 공유하셨겠는데 네. 어떤 것들이 인상적이셨는지. 제가 편집자로 살면서 두 종류의 작가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 분과 적극적으로 편집자와 어쨌든 너를 같이 뛰게 하는 그런 작가들을 만났는데 수경 언니는 후자 중에서도 더 많이 저를 끌어당겼던 사람인 것이 언니가 이제 한국을 떠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 네. 당신이 이제 한국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확신 그리고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되게 묘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언니 스스로는 그거에 대한 되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얘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심지어 내가 뭔가 부를 이렇게 정리하고 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라고 하면서 자기가 새롭게 깨달은 부분을 저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 대화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편지를 써가면서. 그래서 이 시집을 낸 이후에 언니가 소설도 제가 쓰게 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말을 민정아 너무 잃어버리고 있어서 소설이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저는 언니가 무슨 소설 써 이게 아니라 언니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써 이렇게 그런 뭔가 계속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호흡하게 할 수 있는 그 손은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들어온 작품을 편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이 시인이 계속 글을 쓸 수 있도록 네. 굉장히 뒤에서 많이 서포트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네, 얼마나 외로울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속 독일에 놀러 오라고 언니 2층 방을 수리했으니 놀러 오라고 그럴 때 제가 못 갔는데 얼마나 사람을 얼굴에 앞에다 놓고 우리말도 사랑하고 우리 시인들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 외로움을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그 허수경 시인이 독일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에 하루는 서울의 한 동료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기 탑골 술집인데 한잔하러 나오지. 그 말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무너진 듯했다고 네. 산문집에 네. 적혀 있습니다. 2018년 8월에 그대는 할 말을 어디에 두고 왔는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정판으로 재출간이 되었는데 이 산문집을 묶을 때 허수경 시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때 많이 어떻게 아팠습니까? 이 원래는 길모퉁이의 중국 식당이라는 이름의 산문집이었는데 2003년에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게 올해 당장 내야지 했던 게 아니고 언니가 계속 오랫동안 민정아 나 그 산문집을 다시 네가 내줬으면 좋겠어. 다시 내면 이 책이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아주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제가 올 3월에 언니한테 내가 3개월 시한부를 받았어라는 연락을 받고 뭔가 정리를 부탁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정리하나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정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앞으로도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언니가 냈던 책들을 싹 다 정리를 해보니까 이 책이 너무나 간절했었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가 뭘 원했는지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를 계속 대화를 언니는 뭐 새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을 준비를 했던 거고 처음에 3개월 시한부 받았을 때는 언니한테 어떤 말을 뭘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독일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아주 완강히 오면 안 만나겠다고 단호히 그랬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내 모습이 구겨진 종이 같아서 아무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바로 알아들었거든요. 저라도 못 오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럼 여기서 내가 언니를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책인데 그래서 언니 책을 어떻게 낼까요? 라고 했더니 이제 항암 치료가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2달에 하나씩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2달에 하나씩이면 언니의 수명을 이렇게 조금 더 그럴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일부러 막 더 안 내고 늦게 내고 막 그랬던 게 중간에 5월 뭐 요맘때부터 항암 치료가 너무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후에도 언니 장작불을 뗄 수 있어. 막 우리가 서로 막 격려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을 내야 될 어떤 느낌을 받아서 언니 팔팔하게 오래 살자 이래서 이 책을 8월 8일 날 냈어요. 네. 근데 그날 황현산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언니가 유일하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지만 생애끈을 같이 쥐고 있던 사람이 황 선생님이어서 통화를 하면 그렇게 황 선생님의 안부를 묻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8일 날 냈는데 그날 이제 황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황 선생님 마지막 헐헐 안녕히 가세요 하는 낭독회를 해드린 날이 10월 3일인데 선생님 작품 읽고 있는 시간에 언니가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뭔가 제가 궤를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둘이 손붙잡고 갔으면 좀 덜 외롭겠지 싶기도 하고 그냥 이러려고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들어서 이제 요 책은 그렇게 냈던 거고 이제 그 다음 책은 49제 맞춰서 또 내고 이제 그렇게 언니 남은 책들이 또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씩 정리하려고요. 네. 그 직접적 사인이 이제 위암으로 네. 이제 알려져 있고 2017년에 위암 수술 받으신 건가요? 네, 작년 네. 9월에 수술을 했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의사가 그래서 언니가 그냥 조용히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 배가 아파서 올 초에도 병원 갔는데 괜찮다고 그랬었는데 저한테 2월 말에 병원 좀 갔다 와서 연락할게 이렇게 하더니 3월 9일 날 이제 저한테 그런 상황이라서 마무리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했죠. 네. 허수경 시인의 작품을 이제 독자로서 편집자로서 이렇게 꾸준히 읽어오셨을 텐데요. 그 초기작부터 말기까지 그 독자로서 대략적으로 작품 경향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질문이 참 어렵네요. 어렵죠. 네, 제가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네. 그리고 언니가 독일에 있기 전의 작품들은 제가 언니를 모르는 상태에서 읽었던 것들인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자, 정말 소수의 목소리에 대한 관심을 되게 깊이 가져갔어요. 근데 그거는 시에서도 드러나는 게 있지만 언니가 독일에 있으면서 장애우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난민들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가끔 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면 되게 강력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얘기하는 장면들을 되게 많이 봐서 아, 이 언니의 세계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예. 특히나 이제 독일 현지에도 우리보다는 많은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기도 하지만 이 장애우 문제가 어려운가 봐요. 예, 예. 그래서 직접 어쨌든 아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의 모임 이런 데 계속 나가서 뭔가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변화라고 한다면 좀 그런 축으로 옮겨왔던 것 같기도 해요. 예. 산문집에 보면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아,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허수경 시인의 인생에서 큰 분기점, 터닝 포인트라고 한다면 독일 유학을 줄 수 있는데요. 이 고고학을 공부하셨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셨고 박사를 네. 이제 학위를 받으실 정도로 공부하셨는데 이러한 공부가 문학 세계에 변화를 주었다면 어떤 점이었을까요? 제가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언니가 냈던 산문집을 다시 내는데 그 당시에도 이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이 너무 쫀쫀한 거예요. 독일에 간 지 얼마 안 됐었을 때고 연재를 했던 원고기 때문에 그 발굴터에 그 치열함이 다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고 사실 발굴하러 다니는 이 고고학이라는 게 과거로 계속 가서 남의 죽음 무덤을 여는 일이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시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시가 미래를 얘기하면서 쓰는 뭐 SF 판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니 이게 시인이니까 언니가 이렇게 뭔가 발굴터에서도 남들은 이게 몇 년도고 이 소년이 뭐 했을까 이런 것들을 메모할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여는 게 잘하는 일인가? 이 소년한테는 일상적인 얘기를 묻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죽었니? 이런 거 묻고 싶은데 이 결이 다른 거잖아요.
정말 시인이었구나. 이 사람은 발굴터에서도조차 시인의 감수성으로 모래먼지를 먹었구나. 사실 일견 부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터키를 갔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허수경을 아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어떻게 아냐니 유일하게 한국에 와서 이 터키 전역을 다니면서 발굴했다. 그 이름을 그 시인이라고 했고 체구가 작았고 그러니까 터키에서 허수경이라는 시인의 이름을 듣는 기분이 뭐였을까. 뭐 이런 저한테는 오히려 이 책이 저로 하여금 시를 쓰게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을 먹게 한 예, 원동력이 된 책이기도 했어요. 네. 예.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 저도 연재할 때 굉장히 좋아하셨죠. 아주 정말 생생함, 그 다음에 그 낯선 그 발굴이라는 현장의 어떤 경이로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궁핍함과 그 피곤, 고단함 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잘 소개된 글인데 네. 그것이 정말 시 쓰기와 크게 다르지 않군요. 지금 말씀 네. 듣다 보니까. 네. 그 허무함이 있잖아요. 음. 그 죽은 무덤을 왜 열까? 시는 그걸 물어볼 수 있는 유일한 장르 같거든요. 그렇죠. 산문집 그대는 할 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의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우울했던 소녀. 네. 저희가 오프닝으로 한번 읽어드린 적도 있는데 아, 그러셨구나. 이걸 읽다 보면 굉장히 이분이 천상 시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허수경 시인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리고 병마와 싸우면서도 그 소녀, 그 본인 안에 있는 소녀성을 간직하고 있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 허수경 시인님 안에 자리한 그 소녀를 직접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언니는 좋고 싫음도 되게 분명하기도 한데 제가 이걸 소녀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올해 어느 날 언니한테 불쑥 또 통화하고 싶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열흘에 한 번씩은 통화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되게 해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목소리가 너무 좋다 했더니 민정아 오늘 나 나무 샀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나무? 나 수목장할 나무. 르네 남편 형부 이름인데 르네 것도 같이 샀어 이러는데 이게 지금 뭘 샀다는 건지. 근데 그 소녀란 목소리는 소녀 같았고 그 안에는 되게 많은 그러니까 전생의 여자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네, 소녀지만 목소리는 소녀였지만 전생의 여자가 들어있었어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해봐야지 생각했어요. 천진하게 그렇게 해봐야지 이러면서. 나무. 근데 사실 수목장이었습니다. 수목장 했어요. 가서 그 참나무 했는데 언니가 이 나무를 찝어놓고 왔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근방을 가시는 분은 그 나무를 네. 볼 수 있는 거네요. 제가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독일 장례식을 치르고 왔으니까 저만 뭔가 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수경 언니가 아픈 동안에 정말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언니의 팬들한테 너무 많은 메일을 제가 받았어요. 너무 마음 아파하고 거기 어디냐 장례식장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언니의 장례식이 있었던 날과 그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할 수 있는 SNS 모든 데다가 다 뿌린 거예요. 누구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233번 나무 뭐 이렇게 해서. 예. 허수경 시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은 시인이 남긴 이 작품들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읽힐 텐데요. 네. 김민정 시인이 생각하기에 허수경이 없는 시대도 허수경이 읽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수의 독자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언니가 해줬던 말을 제가 막 기억하고 있는데 아름다움이라는 건 견디는 자리에서도 나오더라. 저는 그냥 이 아름다움과 견딤과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언니의 시들을 읽으면서 아름다움도 느끼지만 우리가 어떤 견딤의 힘을 느끼게 됐는데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일생을 살면서 벗으로 삼은 이들은 무조건 믿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 시집들의 단단함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되게 맞는 소리, 빤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도 되게 아름답게 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어디 특별한 외계어를 쓰는 것도 아닌데 이 아름다움과 견딤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는 제가 계속 붙들고 가는 것 같아요. 그 허수경 시인이 떠나고 난 뒤에 자택에 찾아가서 장례를 함께 치르고 유품을 가져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10월 3일 날 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거기 현지에서 언니의 임종을 본 사람이 아무도 이제 남편 말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분이 한국말을 전혀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떡하시겠어요를 할 수 없는데 독일의 장례 문화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다리다가 보니 10월 25일 날 장례식을 한다고 초청장이 이제 왔죠. 이제 그 초대장이 있어야 장례식을 가는 거더라고요, 독일은.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제가 대신해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도 언니가 아픈데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편지 같은 거 쓰고 싶으면 저한테 보내라 해서 독일로 계속 사람들의 편지는 전했었는데 그래서 막상 독일에 언니 집에 가니 독자들이 보낸 편지를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어디 안 버리고. 네네. 그래서 저걸 봤는데 이제 어떡하지 해서 이제 장례식 날을 당일날 4시간을 앞두고 제가 SNS에 마지막으로 허수경 시인 가는 길에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은 올려달라. 그랬더니 140 몇 명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제가 손으로 노트를 찢어서 다 옮겨 베낀 다음에 언니 장례식이 있었던 그 숲에 가서 이제 거기는 이렇게 우리처럼 큰 화분 근조 이런 거 안 하고 꽃 한 송이씩을 들고 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사진이랑 이런 재단 같은 게 있어서 제가 가져갔던 책들을 이렇게 놓고 독자들의 그 편지들을 놨어요, 거기다. 그리고 꽃도 놓고 진주 비단도 누가 줘서 그것도 놓고 그 비단. 진주 비단. 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언니 나무 확인하고 만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언니 집에 가서 이제 저 독자들의 편지 다 가방에 남기고 오고 또 언니가 저한테 마지막까지 쓰던 원고들을 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라 색깔 보자기에 제가 싸서 이렇게 향단이처럼 안고 그리고 이제 언니 물건들 뭐 좀 챙겨서 와서 이제 왜냐하면 49제 때 태워주면 영원히 언니한테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장례를 봤으니까 이 언니의 죽음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마무리가 안 돼서 계속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동인을 했던 지금은 이제 동명스님이 되신 차창룡 선배한테 그냥 불쑥 전화를 했어요. 네.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49제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너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독일에서 갖고 온 것들 중에 언니 원고를 제외한 언니 신발 뭐 비단 이런 것들을 그날 현장에서 다 제가 태웠죠. 49제를 차청룡 시인과 함께. 네네. 멋있게. 네, 그래야 뜻깊게 끝이 되니까. 치러주셨군요. 예. 그 허시인이 마지막까지 미련을 두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 미련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랑 통화했던 걸로 보면. 그 남편의 모습은 어때요? 르네 형부가 너무 슬퍼 하셔서 눈동자가 이렇게 하늘 색깔이신데 눈물이 계속 이제 우리를 보니까 이 동양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언니의 유고 원고를 제가 맡게 됐으니까 제가 얼마나 큰 책임감과 두려움이 왜냐하면 언니의 뜻과 거슬리게 되거나 넘치거나 모자란다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언니는 이제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고를 챙기는데 뭔가 이렇게 뺏어가는 느낌이 훔쳐가는 느낌 같은 게 드니까 네네. 그 형부한테 제가 잘하겠다고 내가 정말 목숨 걸고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걱정 하나도 안 한다. 수경이가 여기 있다. 내 안에 여기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정말 더 잘해야겠다. 약간 되게 좀 든든하기도 하고 되게 아름다웠어요. 여기 있다. 가슴을 가리키면서.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남편분이 이제 그 지도 공부를 교수님이셨죠. 했던 네. 박사 지도 교수님이시죠. 네. 대화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문장의 소리 사운드 앤 스토리 코너에서는 오늘은 특별히 허수경 시인님의 49제에서 담아온 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49제에 참여했던 4명의 문인들 허수경 시인을 추모하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시인 김이듬, 신용목, 오은 그리고 이광우 문학평론가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나 밥도 먹게 하더라. 밥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내내 자기 생각하라고 독하게 각인시켜 죽어간 언니, 무시무시한 언니,
창밖을 보다가 너의 허전한 눈빛을 생각한다. 그래, 우리 또 살자. 만나는 날까지. 내가 나에게 너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한 나는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행복할 거야. 민정아,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한마디 말, 내가 모두에게 너를 통해 대신할 수 있는 한마디 말, 나 모두의 곁에 있다고. 언니가 했던 말 다 기억하지? 거기서 잘 있지? 그럼 이라고 할 것 같아서 나도 잘 있다 가려고 언니. 우리 서로 잘 있자? 그러자. 안녕. 영가이시요 삼도이 유정이요.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현일 시인입니다. 오늘은 허수경 시인 추모와 관련해서 여러 문인분들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쓰는 신용문입니다. 네, 허수경 선생을 만나고 인연을 다진 것은 제가 2011년도 베를린에 그 레지던시를 가 있었거든요. 그때 직접 저를 초대해 주셔서 그 댁에 찾아가고 또 그 해에 한국에 들어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워낙 뭐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좋아하고 또 존경했던 시인이라서요. 일단 뭐 첫 번째 슬픔만한 그림이 어디 있으라도 좋은 시집이지만 두 번째 시집 혼자 가는 먼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늘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 느들느들해질 정도로 다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읽고 다녔고요. 그리고 또 내 영혼이 오래되었으나 해서 몽골리안 텐트, 아무튼 그 시가 늘 기억에 남습니다. 네. 허수경 시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허수경 선생님, 지금 먼 곳에 계실 텐데요. 늘 먼 곳에 계시면서 가장 모국어의 깊은 곳까지 다녀오셨던 분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국어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울음을 또는 웃음을 선생님의 시를 통해서 늘 만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늘 행복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문학 평론하고 에세이도 쓰는, 그리고 문학가 지성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광호라고 합니다. 허수영 씨는 저와 동년배, 저보다 한 살 어리지만 동년배 비슷한 연배의 시인이고, 그리고 비슷한 세대에서 활동했고, 또 출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만남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서로 문학적 우정을 나눴던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허수영 시인의 산문시가 모두가 다 훌륭하지만 단 한 권만 우리가 만약에 찾아야 한다면 당연히 그 책은 혼자 가는 먼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집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근대시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이면서 가장 처연한 사랑의 시라고 생각하고, 이 여성 시인이 쓸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처연한 리듬을 보여주는 그런 시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수경 시인에게 참 놀라운 것은 한국에 있을 때도 대단히 아름답고 훌륭한 시를 썼지만 그 먼 나라에 가서 또 더 먼 곳에 가서 여러 가지 고고학 연구를 하면서도 한국어를 잊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한국어를 더 눈부시게 만들고 그런 시들을 써서 다시 우리들에게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 경이롭고 또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수경 시인과는 고향이 진주이고요. 같은 고향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또 허수경 시인님은 서울의 일로 예, 주거지로 옮기셨죠. 그래서 일찌감치는 만나지 못했고요. 결정적으로 만나게 된 거는, 둘이서만 단둘이 만나게 된 거는, 제가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견 작가로 가 있을 때, 허수영 시인께서, 저를 와서 며칠 있다가 가라고 말씀을 계속 강권하셔가지고, 민스터에 가서 사나흘, 허수영 시인님 댁에서, 동거동락하면서, 네,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제가 보지 못한 것들, 제가 미처 말하지 못한 것들, 기억하지 못한 것들을 가장 오래 가지고 살았던 언니, 언니 동생 훈이랑은 제가 있는 이곳 책방에서 만나서 얼마 전에 산책했어요. 어머니 건강도 꽤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몸은 다시 만나기 어렵지만 언제나 제 마음속에 곁에 눈이 내릴 때나 바람이 불 때 늘 함께 보는 느낌으로 지내고 있으니까 저는 편편히 언니의 시를 읽으면서 문득문득 안부 전할게요. 고마웠어요. 안녕하세요. 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허수경 시인께서 2011년에 한국에 2번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그해 초에 문학동네 시인선 론칭하면서 누나의 시집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이라는 시집도 그 해에 나왔거든요. 그때는 제가 허수경 시인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하반기에 이제 박하라는 장편소설을 출간했어요. 장편소설 출간과 맞추어서 또다시 방한을 했는데 수경 누나가 귀국을 잠시 했는데 그때 이제 머물다가 한 달 정도 그 서울에 머문 적이 있어요. 그 시기에 한 5-6번 정도 만나면서 관계가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한 달 후에 다시 독일로 돌아갈 때도 뭐 인사를 나누고 독일에 가서도 꾸준히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취했던 것 같아요. 누나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편지를 쓰다가 정말 많이 고치고 찍고 다시 쓰고 했었어. 근데 차마 완성하지 못했어. 왜냐면 누나가 그 아픈 와중에 내 편지를 읽는데 많은 힘이 들어갈까봐 오히려 그것이 힘을 얻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힘을 앗아가는 어떤 것이 될까봐 붙이지 못했어. 그게 참 미안하고 거기서는 안 아팠으면 좋겠어, 누나. 누나가 그랬잖아. 지구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은 다르고 우주의 긴 시간을 봤을 때 우리가 살다 가는 몇십 년은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꼭 만났으면 좋겠어, 누나. 건강해야 해, 거기서. 네, 우리 구성작가 정현우 시인이 직접 인터뷰를 담아왔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김민정 시인이 49제의 허수경 시인에게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잘 견디고 살자. 현명한 인간이 우리는 되지 못할 거야. 다만 견디는 인간만은 될 수 있겠지. 오늘 아침 나는 새벽 산책. 새소리를 좇는 길이었다고나 할까? 새벽이 시리니까 그것도 좋았고, 여기 마로줌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름만 들으면 좀 그렇지? 그런데 그 꽃향기가 보통이 아니야. 새벽 공기에 그 향기만. 오늘도 잘 지내. 서로 사랑하고 기대면서 살자. 우리 조금은 미친 상태로 생을 사는 것 같아, 민정아. 언어가 뜨거워지면 질수록 새벽에 일어나서 어둠을 보는데 새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봄 다 갔다 진짜.
내 집 마당에는 실록이 무성. 그러니 내 마음은 그리움만 무성. 책이 나오면 저자본은 내게 2권만 보내고 나머지 저자본으로 나오는 모든 책들은 가난한 도서관이나 알바하느라 공부하느라 지갑이 얇은 하지만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에게 주렴. 책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었던 시절을 나도 너무나 오래 보내서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 슬프다. 그렇게 꼭 슬픈 밤에는 있지. 언니의 목소리를 듣곤 했어. 여전히 손으로 받아 적는 나날이야. 지난 3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언니의 안부와 언니의 당부가 담긴 목소리들. 안 받은 날도 있었고 못 받은 날도 있었고 17초도 있었고 17분도 있었고 매번 달랐지. 그렇게 나는 봄과 여름과 가을 3계절을 언니와 함께 보냈던 것 같아. 안부라는 게 그렇잖아. 계절이라는 우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따뜻하다, 덥다, 시원하다. 꽃이 피었다, 나무가 커졌다, 하늘이 높다. 민정아, 오늘은 컨디션이 좀 괜찮아서 밖에 나가 꽃을 좀 심고 왔어. 내가 없어도 꽃은 피겠지. 사람들이 그 꽃들 보며 좋아하겠지. 나는 막 뭐라고 했지. 몸도 아픈데 그걸 왜 하냐고. 근데 그러면서 난 어느새 그걸 배우고 있더라. 그게 참 예쁜 거야. 내가 없어도 남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찾게 되더라. 그런 배운 말이야, 언니. 이를테면 언니에게 들은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라는 말이야. 그 말들을 들어오면서 있지. 내가 혼자 가져야지 그런 생각보다 나도 자주 나눠야지 그런 마음을 먹게 되더라. 처음이었어. 정말 그랬어.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걸 들은 이는 평생 출렁일 수 있겠더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평생 그럴 수 있겠더라, 언니.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언니. 네. 지금 읽으시면서 다시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아픔했어요. 김민정 시인이 눈이 굉장히 큰데 눈물이 가득 보였습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는 이 편집자와 작가 사이의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라 아주 절친한 언니와 동생 사이. 뭐 이런 기분이 듭니다. 네, 제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이제 입국 심사대에서 이제 그 초대장을 보여줬는데 언니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했는데 잡혔어요. 왜냐하면 저는 김 씨잖아요. 근데 초대장에 허씨니까 얘 이상한 애다 이렇게 됐고 49제 때도 보살님이 제가 이렇게 언니 물건들을 태우니까 언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라고 했어요. 네, 뭐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언니 동생은 아니지만 마음속에서는 핏줄 같은 것 같아요. 생물학적 혈연 관계보다 그렇죠. 어떤 시적 혈연. 네. 이게 지금 허수경 시인에게 49제에 남겼던 편지인데 네. 그 편지 내용 안에 허수경 시인이 김민정 시인에게 해준 말들. 네, 제가 송사를 했는데 송사를 해보니까 제 목소리보다 언니의 목소리를 사람들한테 많이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길게 편지를 썼는데 그중에 일부를 좀 읽어드린 거죠. 네. 보니까는 한 10페이지 되는데 한 2페이지 정도만 읽으신 것 같아요. 네, 읽으면 한 8분 30초 나오더라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소감 대신에
올해의 여러 일들 중에서 내년까지 가져가고 싶은 기억이랄지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언니네 집에 갔을 때 언니네 집 지천에 전대라는 어떤 되게 보랏빛 꽃들이 막 자풀이 막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형부한테 언니가 보라색을 좋아했냐고 물어봤더니 수경이는 바이올렛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언니 49제 하는 날 뭐 제가 이제 영정 사진 같은 것도 준비했지만 뭘 언니한테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꽃집에 미리 얘기해서 보라색으로만 꽃다발을 이제 해서 정말 아주 싱싱한 꽃다발을 했는데 바로 불에다가 이제 태웠죠. 그런데 그때 보살님이 신기하다. 꽃이 잘 안 타는데 불이 잘 붙네 이러시는데 들여다봤더니 보라색 꽃인데 연두빛 이 꽃불이 막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주려고 가져왔으나 결국은 정말 태우려고 가져왔던 그 꽃다발의 기억을 그게 비단 허수경이라는 시인 말고라도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한테 이런 경험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실천하려고 해요. 네.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김민정 시인 덕분에 우리가 그날의 궁금했던 표정과 인상을 늦게나마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김민정 시인님 보내드리고 저는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화가 안윤모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분주하게 사셨습니까? 일단 12월 3일부터 20일까지 모 은행에서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폐성장의 친구들, 작가들이죠. 함께 전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 은행에서 이제 카렌다를 내년도 제작을 하는데 제작 기념으로 이제 5명의 자폐성장의 친구, 저랑 같이 작업을 한 친구들과 함께 기념전으로 이제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준비도 하느라고 네, 조금 바빴습니다. 예. 네. 그 은행 캘린더에 그림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의 화가들이 한 번씩 꿈꾸는 그런 자리 아닌가요? 요즘은 옛날같이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를테면 요즘은 미술 교과서에도 이제 화가들 그림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박수근, 이중섭 정도 돼야 나오는데 요즘 저 같은 사람도 웬만하면 다 나올 수 있고.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건 학생들의 좀 한해 있고 일반인들이 1년 내내 벽에 걸어두면서 보는 그림이니까 상당히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가장 사랑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책을 가져오셨죠? 네, 오늘은 너무나 흔한 책 같아서 제가 이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또 여기 또 문학인들이 많이 듣는 방송이라 그래서 그분들이 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부터 이렇게 계속 이게 바이블 같은 책이 저에게는 바이블이거든요. 네. 힘들 때마다 가끔씩 꺼내봤던 책들인데 세상을 보는 지혜라고요. 그라시안이 지은 책이고요. 이 책은 지은 지가 17세기니까 아주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하고도 너무 절묘하게 잘 맞아서 전혀 오래된 그런 지필된 책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책입니다. 그렇죠. 좋은 책은 나이를 먹지 않으니까. 네. 자,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부분 한 대목을 한번 직접 낭송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적인 인물을 본보기로 삼으라. 그리고 모방하기보다는 경쟁을 하라. 명예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귀감. 바로 위대한 인물들이 존재한다. 누구나가 자신의 작업에서 위대한 사람을 떠올려 모범으로 삼고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알렉산더 대왕은 땅에 묻힌 아킬레스를 위해 운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위해 울었다. 다른 이의 명성을 알리는 나팔 소리보다 마음속의 명예욕을 더 자극하는 것은 없다. 시기심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이다. 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 책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네. 책이 막 울어요. 막 쭈글쭈글 우는데 네, 네. 그 부분이 특히 인상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이건 설명해 뭐 주시죠. 제가 이제 직업하고도 관계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제 항상 제 분야에 보면 항상 롤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공 대가들, 뭐 위대한 작가들 이런 분들을 하는데 그냥 그분들이 항상 뭐 위대하고 뭐 대단하시고 이런 것에 늘 있기보다 그들과 어떻게 경쟁한다 생각한다면 뭐 그들과 같이 되지는 않더라도 제가 또 그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네. 제가 어떨 겨울에 한번 네. 선정을 해봤습니다. 거기 문장 중에 영웅적인 인물을 경쟁자로 삼으라 이런 네, 맞습니다. 네. 문장이 있는데 네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인물들을 경쟁자로 삼으시면서 뭐 그분들이 들어오기 싫어할 수도 있는데 위대한 예술가들이 경쟁자입니다. 일단은 뭐 저는 사실은 그 초현실적인 작품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마그리트라든가 달리 이런 분들은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는 작가들 좀 존중하고요. 그들의 그 창의성에 경의를 표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팝 아트 작가들보다는 그 초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만 작품이 가능한.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뛰어나서 천재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만들어내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자극이 되고 감히 그들과 견주지 못할지언정 저에게 있어서 작품 방향을 많이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네네. 전시회 그 미래파, 네. 미래주의자들. 네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네. 인상적이셨군요. 네네. 그림 그리는 거 외에도 설치 미술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림과 설치 미술은 또 어떻게 다르고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요? 뭐 큰 차이는 없고요. 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단지 회화는 이제 2차원적인, 그러니까 평면적인 거를 뜻하는 거고, 설치 미술은 공간, 뭐 시간, 뭐 후각을 자극하거나 여러 가지 공간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이제 소리도 있고,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확대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확장된 개념이고. 사람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나름의 매력이 있죠. 그 2차적인 작업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확장성 때문에. 그렇죠. 네,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메시지를 주는데 또 적당한 표현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매력이 어떤 입체성. 네, 입체성.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소리, 뭐 후각까지도 다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요즘은 빛이라든지 조명 네, 이런 맞습니다. 것도 많이 이용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관객이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관객의 모습조차 그림자조차 네, 같이 조형의 틀로 맞습니다. 그것도 작품이 될 수가 있고 네. 때로는 이제 관람객도 참여할 수 그렇죠. 있는 네, 참여성이 또 열려 되죠. 있는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 자폐성 장애 그다음에 비장애 어린이들 함께하는 그 나비가 되다라는 프로젝트를 꽤 오래 진행하셨어요. 네. 이 나비가 되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나비가 되다 프로젝트를 만든 2013년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5명이 또 우리나라의 그 자폐성 장애라는 건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건 전 세계 또 인류의 문제거든요. 그거를 좀 부각시키고 싶었고 또 우리만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인종과 뭐 언어를 초월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유한이 되고 또 서로 교류하고 서로 이렇게 희망을 나누면 큰 그들에게도 유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뉴욕 유학 시절에부터 생각했던 인류의 문제. 예. 그러니까 뭐 언어 종교를 떠나서 인간의 마음 본디 같은 거고 뿌리는 같은 거고 거기서 오는 인류의 그 사랑, 인류애 이런 것을 한번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작품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어떤 그 월드 투어를 하면서 함께 희망을 나누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작품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저의 그 하고 싶었던 작품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라든지 에티오피아, 노르웨이 이 어린이들과 함께 나비를 그리셨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신 것만큼 굉장히 행복하셨나요?
일단은 뭐 나라마다 사실은 환경이 다 틀리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충격적이거나 좀 어려웠던 점, 아프리카 아무래도 이제 이 가난한 나라에는 장애라는 거가 사실은 이제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든 이제 그런 나라들에게서는 장애가 어떻게 보면 더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걸 또 보기도 하고 비교가 되니까요. 또 이제 우리나라 또 우리보다 또 선진국에 가서는 또 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 시설뿐만이 아니라 자폐성 장애인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뭐 처신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비교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특색이 틀린데 최근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이제 케냐라는 곳에 갔는데 그 이제 슬럼가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어요. 네. 네, 거기서 아이들과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그 아이들이 미술이라는 수업을 처음 해봤어요. 네, 타고 나서 그래서 제가 네. 재료들을 가지고 갔는데 처음 써본 거죠. 네. 그 좀 마음이 좀 이런 거 좀 한 번이라도 미술 수업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네, 미술이라는 수업이 요즘 우리도 이제 예체능을 좀 소홀히 하긴 하지만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정서를 키우고 네,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잖아요. 예, 문학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 이제 단지 그 기술이든지 필요한 것들만 항상 배우니까, 예, 좀 마음이 좀 안 됐던 기억이 있고요. 예, 아무튼 뭐, 이런 다양한 서로 다른 그 환경이지만, 다양한 그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통해서 하나 교류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저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다. 네. 네, 뭐 작은 일이죠. 먼지 같은 일이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까지 많은 어린이들이 나비를 그렸을 텐데 네. 어떤 나비가 가장 지금 인상적인 나비로 남아 있는지. 특히 자폐성 장애 친구들은 이제 그림들 그리는 게 또 꾸밈이 없어요. 되게 보면 이제 솔직한 자기 그 상황을 표현하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표현할 수는 없고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저는 뭐 그림을 어떤 그 표현이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그 속마음을 이제 끄집어내고 표현하는 데 목적이 두기 때문에 네. 예, 모두가 아름다운 그림이고 예, 물론 그 중에도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또 있죠. 왜냐하면 그건 뭐 서번트 신드롬이라 그래서 이제 그 자폐성 장애들 갖고 있는 중에 이제 특별히 더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친구들 작품 같은 경우는 좀 더 발전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친구들이 한데 어울리기 때문에 몇천 개의 작품이 한 곳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네. 뭐 어느 한 작품이 뛰어난데도 그게 눈에 띄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모든 나비가 아름답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에서 늘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청취자를 위해서 화가가 되고 싶은 청취자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제가 감히 그런 조언을 할 만한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은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점이 저희 때는 그냥 그 80년대에 그냥 뭐 미술을 그러면 서양화를 그냥 다 하는 줄 알았고 뭘 시작을 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길만 보고 그냥 가는 거죠. 무지하고 무식했던 것 같아요. 한 길만 쭉 가는 건데 요즘은 정보도 많고 또 많은 또 친구들이 또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저걸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길을 이제 여러 개 찾는 거죠. 근데 길을 막 찾다 보면 길이 많아지다 보면 한 길로 못 가고 이제 다른 길로 갈 수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이 가는데 막히면 그걸 좀 치우고 힘들더라도 치우고 가야 되는데 이제 치우기 싫어서 이제 길을 또 만드는 말이에요. 작은 길들을. 그러면 한참 가다 보면 그 길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우 물만 팔아 이런 속담처럼 네, 한 길로 자기가 이제 화가가 되길 원한다면 네, 한 길로만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화가가 되고 싶은 분들은 한 길로 가라. 나비처럼. 얼얼 날아서. 네. 네. 두 회에 걸쳐 문장의 소리 책들의 방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가까운 계획은 일단 뭐 12월 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78번째 개인전이 이제 있고요. 내년도 11월에는 그것도 이제 나비가 되다 프로젝트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기획한 게 아니라 그 뉴욕의 그 큐레이터 협회에서 기획한 전시에 이제 같이 함께하는 그래서 이제 타이완의 미술관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체류하면서 나비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도 어떤 이런 나비 프로젝트처럼 자폐성 가진 친구들과
하는 작업들이 있나요? 뭐 굉장히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음악이라든가 뭐 그 재능을 기부하는 많은 분들이 뭐 있겠죠. 근데 이제 바람이 있다면 그냥 뭐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돼서 꼭 자폐성장애가 아니더라도요. 이왕이면 자폐성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장애로서 알려진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사실 장애 중에서 좀 힘든 장애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적인 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의 전환. 그래서 이제 그 유엔이 정한 날이 있어요. 4월 2일이 네. 자폐성 그 인식의 날이라 그래요. 네. 특별하게 자폐성의 날이 아니고 인식의 날. 그만큼 이제 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78회째 개인전 네. 성공적으로 마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